세계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한 외국인 연수생의 도발적인 질문에 회의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단상에 선 수석 분석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국제안보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분석. 극소수만 알고 있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엄청난 비밀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론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안보연구소 글로벌 스트래티지 포럼에서 수석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와 다가올 위험 요인들에 대한 정기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참석자들은 대부분 젊은 연구원들과 정책 분석가 과정의 연수생들이었죠.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막 입을 열어 첫 슬라이드를 넘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일본 출신 연수생, 류가 손을 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다분히 계산된 듯한 어떤 도발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윽고 그의 입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드러내는, 심지어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나라 아니냐는 식의 매우 도전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브리핑룸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계 미국인 리서치 어시스턴트 수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니어 연구원 노아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한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원래 계획했던 브리핑 내용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더 중요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망설임 없이 닫아버렸습니다. 대신 빈 화면에 두 단어를 크게 타이핑했습니다. 전략적 오판. 그리고 예정된 브리핑을 전면 수정하여 지난 수십 년간 국제안보 커뮤니티가 저질러온 가장 치명적인 실수, 바로 한국에 대한 심각한 오판을 주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죠. 세계는 한국을 오판했다. 강대국들이 뒤늦게 깨달은 전략적 재앙. 수아는 그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래의 안보 전문가가 될 여러분이지만 어쩌면 세계 안보 지형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한 국가, 바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정보들은 극히 일부에게만 알려진 내용이며 이곳에 있는 모두가 반드시 한국의 숨겨진 실체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류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냉소가 어려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특히 군사력, 방위산업, 국가안보 전략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잠시 접어두라고 주문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한국과의 진정한 힘을 이토록 완벽하게 오판했으며 그 오판이 앞으로 국제 질서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낱낱이 보여주겠다고 예고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음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브리핑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부터 공개할 자료가 극도로 민감하며 어쩌면 제 경력은 물론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임을 경고하며 브리핑룸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곧이어 스피커를 통해 다소 거칠지만 단호한 러시아 억양의 영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자신을 전직 러시아 해외정보국 분석관 이고르라고 밝힌 남성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가 힘주어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군사 능력에 대한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모든 평가는 완전히 철저히 잘못되었다는 단언이었죠. 심지어 한국은 필요하다면 단 7일 이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류가 코웃음을 치며 즉각적으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 허풍이거나 과장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저는 류의 그런 경솔한 태도에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웃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어쩌면 그의 조국, 일본이 그들이 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굳이 소리 내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될 차가운 경고를 담아서요. 제 목소리는 아마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을 겁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이고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겉으로 드러난 수치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그들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공개해왔다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실제 그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최소 15년에서 20년은 앞서 있다고 그는 단언했죠. 그 지점에서 수아가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라고 묻고 있었어요. 저는 6개월 전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망명한 이고르와 직접 접촉했고 그에게서 직접 입수한 러시아 정보기관의 내부 평가 자료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엄청난 능력을 숨겨왔는지 그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고르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며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죠. 이고르는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와는 달리 침략의 역사가 전무하며 오히려 1000년 이상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온 역사적 배경이 그들의 독특한 국가 전략을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까지 결정적인 힘을 숨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이어서 한국 방위 산업 규모에 대한 기존의 국제 군사력 평가 기관들의 수치와 이고르가 제공한 러시아 정보기관이 실제 추정치를 비교한 도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엄청난 격차에 브리핑룸은 다시 한번 충격과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그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수아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산업과 기술력을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숨길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삼성, 현대, LG, 한화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민간 산업 부문과 방위 산업 부문을 교묘하게 연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죠. 표면적으로는 일반 상용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과 생산 능력이 국방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어 최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위장 전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류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보원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듯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라는 눈치였죠. 저는 물론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먼저 이고르의 경고, 즉 한국이 이미 모든 국가의 안보 계산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며 그들이 조용히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어서 저는 항공기 자료를 클릭해 FA-50 경공격기 사진을 화면에 띄웠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경공격기 혹은 고등훈련기로 보이지만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상공에서 은밀히 수집하여 분석한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FA-50은 미 공군의 F-16과 거의 동등한 전투 능력을 발휘했으며 특정 교전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류의 표정에서 과장된 평가라는 불신이 읽혔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FA50은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과 첨단 전자전 장비 탑재 능력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가격은 F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전투 성능은 80% 이상에 달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에는 K9 자주포의 실전 운용 영상이 제가 틀었습니다. 불과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발의 포탄을 각기 다른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탄시키고 신속하게 사격 위치를 변경하여 적의 대포병 레이더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K2 흑표 전차의 압도적인 기동 능력과 정밀 조준 사격 능력,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구현 수준,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다층 요격 성공률 데이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한국 무기체계의 실제 성능은 국제사회에 알려진 재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죠. 수아의 눈빛은 왜 이렇게까지 성능을 숨겼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축소 발표하고 수출용 모델은 국내 실전 배치용보다 30에서 40%가량 성능을 하향 조정하여 제공하며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국방비는 GDP의 2.7% 수준이지만 민간 R&D 부문의 국방기술 전환율, 방대한 예비군 전력의 질적 수준, 국가 핵심 인프라의 군사적 활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군사력 창출 능력은 GDP의 약 4.5%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어요. 류는 중국이나 미국과의 절대적인 군사력 규모 차이를 생각하는 듯 여전히 뭔가 미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양적 규모보다 전략적 효율성이 훨씬 중요하며 한국은 비대칭 전력, 즉 정밀 타격 능력, 전자전 수행 능력, 네트워크 중심전 구현 능력을 극대화하여 주요국 군사력 효율성 지수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숫자 너머의 실체를 보는 통찰력을 강조하며 한국이야말로 그 완벽한 사례라고 힘주어 말했죠. 브리핑룸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지한 탐구의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한국의 현대전 수행 능력, 특히 그들이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AI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자율형 드론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특수부대의 실전 능력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킹스파이더라는 코드명이 중앙에 위치한 복잡하고 정교한 네트워크 구조도표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실시간 지휘, 통제 및 결심 지원 체계로 기존의 C4I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죠. 킹스파이더는 전장의 모든 센서와 전투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최적의 작전 방안과 예상되는 결과를 확률적으로 제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에서는 킹스파이더가 지난 수십 년간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데이터와 적국의 전술 패턴을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하여 적의 다음 행동을 약 78%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놀라운 모습이 시연되었어요. 이는 현재 미군이 운용 중인 유사 시스템보다 약 15% 높은 수치였습니다. 수아의 눈빛은 어떻게 저런 높은 예측 정확도가 가능할까 하는 경탄과 궁금증으로 반짝였죠. 저는 지난 70년 이상 북한과 직접 대치하며 축적한 방대하고 세밀한 군사 정보와 더불어 삼성,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한국의 세계적인 민간 AI 기술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백 대의 소형 자폭 드론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가상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벌떼 드론 운용체계 시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개별 드론의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고도로 지능화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어떤 방공망이라도 순식간에 포화시켜 무력화할 수 있으며 특정 드론이 파괴되더라도 다른 드론들이 자동으로 임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완전 자율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했어요. 류의 표정에는 중국 역시 유사한 드론, 스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는 일종의 반문과 같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스템은 중앙 통제 시스템과의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개별 드론 또는 소규모 그룹 단위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각 드론에 탑재된 AI가 실시간 전투 상황을 통해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죠. 그의 얼굴에서 미묘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국 특수전사령부 요원들의 야간 산악지형 침투 및 목표 제거 훈련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이며 최첨단 개인화기 및 감시 장비를 활용해 가상의 적 경계 병력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목표물을 확보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가 과거에 보았던 미 해군 실팀의 훈련 영상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해 보였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저는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화면에 고정된 채 숨막히는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시스템들이 단순히 방어용으로만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것들은 명백히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위한 시스템들이라는 확신에 찬 시선을 보내왔어요. 저는 그의 통찰력을 칭찬하며 한국이 단순 방어를 넘어 적극적 억제 전략, 즉 공격을 당하면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과 지휘부까지 몇 배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국가 안보 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고르의 녹음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 능력과 그들이 사용하는 첨단 장비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결연한 의지와 냉철한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의심,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전 및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철저히 숨김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브리핑룸의 분위기는 이제 경악을 넘어선 어떤 경외감마저 감돌고 있었죠.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어떻게 주변 핵보유국들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현무2부터 현무3, 현무4로 이어지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발전사와 함께 각 미사일의 사거리, 탄두 중량, 정확도가 상세히 표시되었죠. 특히 현무4 탄도미사일의 경우 원형 공산 오차가 불과 1에서 2m에 불과하여 재래식 탄두만으로도 적국의 핵심 지휘부, 벙커나 핵시설과 같은 견고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SLBM은 공식적으로는 사거리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보기관들은 최소 2,0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은 적의 핵 공격 징후 시 선제적으로 적의 핵 시설이나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카운터 포스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아의 눈빛에서는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과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의문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은 단일 핵무기의 위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발의 고도로 정밀한 재래식 미사일로 적의 핵 보복 능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는 다중 정밀 타격 개념이라고 답했죠. 더불어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무5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8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여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아는 핵무기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억제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적인 시선을 보내왔어요. 저는 한국의 전략은 핵 없는 핵억제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만약 적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 최첨단 재래식 무기 전력을 총동원하여 적의 지휘부와 권력, 핵심부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군사적 비용을 치르게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 전자전 교란, 정밀 타격 미사일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결합하여 적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 전력망, 통신망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전략적 마비 작전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류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미국의 해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한국이 이미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고농축 우라늄 생산 기술, 그리고 첨단 미사일 기술을 모두 확보하여 마음만 먹으면 단 7일 이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잠재적 핵보유국이지만 국제적 책임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고르의 녹음된 증언은 이러한 제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했으며,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오판이었다고 힘주어 말하는 내용이었죠. 이어서 저는 폴란드의 저명한 국제분쟁 전문 저널리스트인 아냐와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냐는 3년간 한국에서 체류하며 심층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군사 문화와 안보 의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대학생 대부분이 이미 군 복무를 마쳤으며 그들이 가진 군사적 지식과 안보에 대한 현실 인식 수준이 유럽의 또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고 전해왔어요. 특히 예비군 훈련장에서 중년의 남성들이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고 전술적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죠. 서울 시민들은 전쟁의 위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과 모든 지하철역마다 완벽하게 구축된 대규모 대피 시설, 그리고 화려한 K-팝과 K-뷰티 같은 부드러운 문화, 이면에 자리한 강철 같은 군사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의 민간인 대상 사격 훈련 프로그램, 생존 교육 강화 등 한국형 총력 안보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다시는 1950년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는 처절한 결의를 가슴에 품고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들으며 브리핑룸의 모든 이들이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냐와의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브리핑룸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이면에 숨겨진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 바로 전쟁 준비가 일상생활 깊숙이 녹아든 독특한 사회 문화와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력이라고요. 제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특히 수아의 눈빛은 깊은 공감과 함께 어떤 자부심마저 어려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러시아 정보기관의 내부 평가 문서 일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재평가 필요, 국가 단순 협력, 대상국이 아닌 잠재적, 전략적 위협으로 격상 검토. 라는 붉은색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오랫동안 한국을 미국의 하위 동맹국 정도로만 간주하여 독자적인 전략 목표와 수행 능력을 가진 행위자라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해왔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오판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약소국이라는 과거의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너무나도 깊이 고착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죠. 저는 러시아의 군사 분석가들이 작성한 빙산이론 도표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 도표는 국제사회에 공개된 한국의 군사적 능력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면 아래 숨겨진 실제 군사적 잠재력은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약 3배 이상 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사이버전, 전자전, 그리고 우주기술과 같은 미래전의 핵심 분야에서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해서는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그때부터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자립형 국방 체계 구축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것이 제 분석이었죠. 이고르의 마지막 음성이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을 단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 정도로만 얕잡아 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철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칠판에 쓰인 전략적 오판 옆에 전략적 야수라는 단어를 추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범주의 국가, 즉 전략적 야수로 진화했다고 말입니다. 류는 더 이상 비웃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한 혹은 혼란스러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국과에 대한 재평가를 넘어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며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이 잠재력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아의 표정에서 처음 류가 던졌던 한국은 미국이 없으면 끝이라는 그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판이었는지를 이제야 절감하는 듯한 안도감과 묘한 감격이 교차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생각에 보충 설명을 더했죠. 오히려 한국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줄이거나 철수할 경우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동맹국이 되었다고요. 최근 발간된 국방정보국의 비공개 안보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균형자로 새롭게 분류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동북아 지역 안보 구도에서 독자적인 목소리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강력한 힘을 숨겨온 이유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으로 풀었습니다. 적이 나의 정확한 능력을 모를 때 오히려 더 큰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 특유의 철학, 이른바 숨은 고수의 지혜가 국가 전략으로까지 승화된 것이라고 분석했죠. 저는 일본 역시 한국을 가장 심각하게 오판한 국가 중 하나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최근 도쿄대학교의 한석학이 발표한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다 일본이 전략적 오산과 한국의 지정학적 부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언급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며 저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전략적 야수는 이미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다시는 한국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수아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고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본 후 대답했죠. 한국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국력에 걸맞은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방식은 여전히 신중하고
침묵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브리핑룸을 나섰습니다. 제 뒤로 어떤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방을 나서는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각인되었으리라는 확신이었으니까요. 특히 류가 수아에게 내가 틀렸던 것 같다고 인정하고 수아가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한국은 국가 전략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답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어렴풋이 상상하며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론 수석님의 브리핑을 통해 세계가 오랫동안 오판해왔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숨겨진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첨단 기술,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치밀한 전략까지 마치 한 편의 반전 드라마처럼 깊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발견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특별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요. 이처럼 가슴 뛰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